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 대표입니다. 오늘은 에셋 아빠가 없네요. 없어요. 예. 돈 벌러 갔나요? 예, 애새 키우느라 멀리 내려가서 오늘 올라오기 좀 힘들답니다. 예. 자, 우리 표 대표님도 네. 강의를 많이 하시죠? 강의 좀 하죠. 예. 무슨 강의 하세요, 근데? 보통은 일반 기업에 계신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많이 하고요. 네, 보통 예. 금융권에 계신 분들한테도 강의를 하고 네. 그렇죠. 예. 강의하시면서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당연히 강의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네. 같이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딱딱 올 때가 가장 좋긴 하죠. 예. 근데 우리 팟캐스트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예. 아니 낯설죠. 저희 시즌 2 하고 있는데 9월달 청취자들은 댓글 안 달아요. 반응도 예. 없어. 그래도 순위는 뭐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구나.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왜 다른 팟캐스트들은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릴 걸 봤는데 야 어느 정도 가공이 되구나 이런 느낌을 제일 많이 봤죠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우리 표 대표님을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그 금융 지식이 노후를 결정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교육하면서도 강의하면서도 금융 지식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언급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었을 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얘기인 거죠. 이 내용은. 예. 그래서 지금 뭐 제목만 듣더라도 대충 이놈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와튼 스쿨에 있는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금융 지식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같은 리스크에 대비 테이킹하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 이런 결과치가 실질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금액이 연간 뭐 1.3%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이 1.3%라는 게 단기간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게 그렇죠. 30년, 40년, 즉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산 운용 이런 것들에 접목해 보면 거의 원금의 2배 되는, 원금에서 2배 정도 되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게 진짜 복리 효과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죠. 이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수준의 리스크를 수용하면서도 연간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곳에 금융 지식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금융 지식이 그러니까 공부해 본 적도 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세대는 다 얘기해도 지금 요새 아이들은 그런 공부들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JA 코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초등학생한테 경제교육하는 걸 진행해봐도 저희는 배워보지 못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도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행동이라든지 돈의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게 저희 세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 그럴까요? 감과 주변의 경험 뭐 이런 것들로 묻지마 투자뿐만 아니라 묻지마 금융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향들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 시즌 1에서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이제 국민 KB은행에서 그 부자 보고서를 매년 발간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융자산이 뭐 몇십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는 보고서인데 거기에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금융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지식 수준이 높다고 이런 응답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즉 실질적으로 자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지식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산 관리를 해보잖아요. 보시면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긴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좋죠. 그 말하면 뭐냐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또 반대로 얘기를 들면
자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으신 분들 이분 특징이 뭐냐면요, 안정적인 걸 선호해요. 그리고 네. 원금 보장을 선호하고 네. 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투자 성향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강해 보면은 알면 알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되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안정적으로 택한다라는 게 저는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에 대해서는? 그 말씀도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었을 때 보통은 주변에 있는 금융인을 통해서 이제 그렇지. 그걸 높여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좋은 금융인 만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뭐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예, 일반인들이 부자 되는 방법은 금융인을 만나지 않는 게 부자 되는 방법이다라는 농담도 해요. 근데 그래요? 그러려면 네. 저희가 금융 지식이라는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 가서 그 금융인들과 예, 뭐라 그럴까 정당한 자리에 그 관계에서 뭐 미래를 준비해 가시는 그림이 된다면 훨씬 더 미래 자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자들이 그런 관계에서 이제 금융인들과 뭐를 해 간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식의 행동을 하시는 건 금융지식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아서 해주세요. 예. 알아서 내 것 까먹어주세요.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이제 말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금융주식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를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빅5 퀘스천이라는 단어로 이제 불리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성인들의 금융 이해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 질문인데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자가 테스트 가능합니다. 즉 5개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 드릴 텐데 그 중에서 5개를 다 맞추는 사람이 상위 25%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같이 자기 이해도도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이제 5개 질문 드릴 텐데 뭐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답변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예, 한번 그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5개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비과세 예금 계좌에 100만 원을 복리이자 2%로 5년 동안 입금을 해둔다고 하면 5년 뒤에 계좌는 얼마나 있겠는가? A. 110만 원 이상, B. 100만 원, 110만 원. 110, 딱 110만 원. 그렇지. C. 110만 원 이하. 자, 우리 청취자분들 A, B, C 선택하셨죠? 자, 정답은 A. 110만 원 이상입니다. 네. 한번 풀어주시죠. 네. 이게 딱 뭐야 이거 계산식이야 막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저희가 뭐 쉽게 보면 뭐 단리 복리를 굳이 설명 안 드려도 100만 원 원금에 대해서 매년 2%씩 붙으니까 2만 원씩이 붙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5년 받으니까 일단은 10만 원은 들어와요. 근데 복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잖아요. 그걸 저희가 세분화해서 계산하진 않다도 얼마가 붙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달리로 5년간 받은 110만 원보다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다. 그러니까 복리 개념을 알고 계시는가라는 걸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리까리 하시다. 예, 심각합니다. 심각해. 예, 참. 자, 두 번째, 예금 금리가 연 1%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연 2%라면 1년 이후에 예금 계좌에 있는 돈으로 현재보다 물건을 A. 더 살 수 있다, B. 동일하게 살 수 있다, C. 더 적게 살 수 있다. 자, 생각하셨죠? 정답은 C번이죠. C번. 더 적게 살 수 있다. 예. 네, 한번 풀어주시죠. 이거 제가 완전 좋아하는 컨셉입니다. 네. 고객들한테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복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 연장선에서 얘기를 드리면 복리라는 게 뭐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테크하거나 뭐 이런 데서 늘 복리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인플레이션이 복리일까요, 아닐까요? 인플레이션이 복리일까 그러니까 아닐까? 복리 개념이냐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네. 까리까리한데요?
네. 자, 이런 거죠.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란 건 뭐죠?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0,000원짜리 물건이 2%로 상승했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 1,200원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후에도 2%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200원 떼고 다시 10,000원에서 오르나요? 아니죠. 1,200원에서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예금에서의 복리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 이제 물가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대박인데? 네. 네. 그러면 예금 금리는 1%로 가고 예, 인플레이션은 2%로 가면 제 돈의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문제의 답이 이제 3번인 이유는 말씀을 드린 10번? 거고, C번인 건 말씀드린 네. 거고, 여기서 하나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느 재테크 방송을 보실 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 복리 상품입니다. 여러분 복리 혜택 아시죠? 이러고 얘기할 때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물가 상승률은 얼마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물가도 2%인데 2% 복리 상품이 대박이냐? 아니요. 그러면 매년 거기다 저희가 1억을 넣어놓으면 돈의 가치는 늘 1억 갖고 살 수 있는 그걸로 매년 바뀌어가는 겁니다. 단기는 안정적으로 그렇게 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게 10년 후, 20년 후에 써야 될 그렇지. 돈이라면 인플레이션 복리를 이겨내는 어떤 자산 운용이 필요하시다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즉, 그 명목 이자 이건 또 전문 용어이지. 하여튼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하가 되는 상품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자,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도 있으시죠? 한번 많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 자, 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식형 뮤추얼 펀드보다 더 안전하다. 그냥 주식계 펀드를 생각하십시오. 네. 그렇죠. 그렇게 A 그렇다. B 아니다.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자, 생각하셨죠? 정답은 B 아니다.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거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추천받은 종목이야.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렇지. 근데 내가 지난번에 가입했던 펀드는 마이너스 엄청 났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렇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인데 어찌 보면 또 이제 우리 표 대표님 말씀하신 게 과거 주식의 펀드에 대한 그 아픔을 건드리시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한 회사의 주식보다는 네. 주식의 펀드 같은 경우는 종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바구니에 여러 개의 달걀을 담다 보니까 하나 깨지더라도 그나마 좀 더 안전하다. 분산 투자 관점에서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A 오른다. B 떨어진다. C 그대로이다. 야, 이거는 좀 일반인들이 헷갈려하시는 네.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것 네. 같습니다. 5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자, 생각하시고요. 자, 정답은 B 떨어진다입니다. 참, 왜 떨어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왜 떨어질까? 네,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면 금리 10%를 주는 상품이 있어요. 금리 10%일 때를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럼 내가 10%짜리 상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만약에 시중금리가 5%로 떨어졌어요. 맞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가진 상품은 상대적으로 시중금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금리를 준 상품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서 인기가 많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몰리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됐죠. 즉, 이 원리에 의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럼 시중 금리가 5%라고 치자. 5%인데 내가 가진 상품이 5%짜리 상품이에요. 예. 근데 시중 금리가 10%로 올랐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로. 그럼 10%짜리 주는 채권이 많은데 5% 가진 거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즉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는 게 기본 채권 가격의 논리입니다. 즉 그 말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향후에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까지 오르는 것만 봤지만 단기간에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고 다시 떨어지는 거 맞지만 다시 오른다라고 하면 채권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지약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를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는 채권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메리트인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1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보다 월 납부금은 더 많지만 납부해야 할 이자 총액은 더 작다. A. 그렇다. B. 아니다. 자, 생각하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A. 그렇다입니다. 그렇다죠. 예. 예, 한번 풀어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1억을 빌렸는데 15년 안에 갚을 거냐, 30년 안에 갚을 거냐. 그러면 당연히 원금은 둘 다 1억이겠지만 얼마나 빌리면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느냐는 개념이니까요. 이자 짧게 내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15년 동안 나누어서 갚는 금액이 훨씬 더 크겠지만 원금을 그만큼 빨리 갚아 나가니까 이자가 적겠죠. 그러니까 총액은 15년 짧게 갚는 게 훨씬 더 적은 개념이 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장 월 갚아야 되는 돈이 커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줄 알아요, 또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상식 수준에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까리까리 한다는 거죠. 즉 이 5개가 글로벌적으로 성인들의 금융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5개 다 맞추신 분들, 그분 팟캐스트 안 들으셔도 돼요. 대부분 상위 25% 안에 속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비중은 대략적으로 약 한 15% 정도. 100명 중에 15명 정도만 5개 정도를 다 맞추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수준이네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금융 이해도에 대한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부분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뭐 수입에 대한 부분, 수입을 늘려야 되나, 지출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또 어떤 금융 상품을 준비해야 되냐. 이에 대한 것만 고민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비재무적으로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노후 자산에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으로는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연금 많이 가입하시죠? 그게 뭐 보험이 됐든 펀드가 됐든 가입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끝이야, 거기서. 퇴직연금 가입해서 끝이야.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연금에 대한 본 목적은 비과세, 세액공제, 기타 이런 절세를 위한 상품 성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연금 재원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익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거고, 그 수익에 대한 관심 가지려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 정해 주시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딱 맞는데요. 제가 아까 2번 문제에서 조금 목소리 힘 높여서 말씀드렸던 대로 퇴직연금 상황 보면 지금 안전자산에 예금금리 수준 주는 안전자산이 한 80% 이상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그래서 가입했으니까 끝인 거죠, 말 그대로. 그렇지. 야, 이거 뭐 노후에 써야 되니까 안전해야 되지 않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 물가도 복리 개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일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뭉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다 맞추신 분들은 이거 안 들어도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런 분들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그런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요 매년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라는 걸 해요. 근데 그때 뭐뭐 항목을 하냐면 금융 지식, 금융 행위, 그다음에 금융 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해서 선진국과 어떤가라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융 지식하고 금융 행위는 생각보다 평균 이상으로 높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금융 태도는 하위권이래요. 그러니까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좋은 행동 쪽으로 하시는 금융 태도를 높이는 쪽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 지식을 늘리는 최선의 방법은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경험 늘리기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투자의 상품에 대해서 또 과거의 아픈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 자체가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게 아니라 일단 겪어봐야 돼요. 아파도 보고 해야지 뭘 알지.
그래서 최대한 이런 금융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저축과 투자에 대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앨런 그리스폰 과거에 미 FRB 의장님이 하신 얘기를 한번 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예, 지금까지 머니스토리 TV 홍치 양수민이었습니다. 네, 표더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